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대표래. 아 그래요? 네. 언제? 그렇게 됐어요. 경쟁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프로 TV가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내가 보기엔 아직 멀었고 워낙 뭐 진행자들의 퀄리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2%가 계시니까 여기는. 좀 압니다 뭐죠? 기침 올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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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오늘의 주제는 나라 걱정입니다. 예. 예.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아.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편파적인 게 되는구나. 나라 걱정이 아니라 음. 뭔가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파업도 하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왜 파업을 하는 건지. 우리는 그러니까요. 파업한다고 그러면 걱정이죠. 피해만 보도해요. 왜 어디가 무슨 피해가 났다, 뭐 어디가 마비됐다, 그들이 왜 파업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건 문제다. 예. 그래서 저희는 왜 파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류 대란인 거야, 뭐 다 아니까요. 네. 그 얘기를 어려운 주제라서 우리의 어려운 주제 담당은 우리 장수원 장수원 기자인데? 약간 한번 바꿨네요. 김상원 기자가 오랜만에 어려운 주제를 취재해 오셔서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해담경제연구소의 어혜진 소장님이 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다 건너 이야기 외신 얘기. 네. 정리. 해드릴 겁니다. 예. 영양과다. 너무 유익하고. 네. 잠시 후에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원 기자님 어서 예.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는 보도는 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참여를 많이 했습니까? 일단 그 어제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을 했죠. 예. 화물연대는 본인들이 설명을 하기를 조합원이 25,000명이고 예. 이 조합원들이 다들 운송을 멈췄으니까 영업을 안 하는 거죠. 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드라이버의 맞습니다. 연합입니까? 네, 조합원들. 그리고 첫날 총파업 출정식에 15,000명이 참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물론 항상 그 파업 때는 그렇지만 정부 추산이랑 추정치랑 뭐 그 주최 측의 추정치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예. 보도에는 조합원이 한 22,000명이고 9,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어제 오늘인데 이제 국토부에서 어제 설명을 하기로는 파업 참가율이 한 40% 정도. 그리고 뭐 전국에 있는 12개 항만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큰 물류 대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다만 일부 품목들, 뭐 철강이나 시멘트, 타이어, 특히 최근에 오늘 보도에는 현대차 울산 공장도 조금 뭐 문제가 생산 차질이 빚어진다라는 기사가 있긴 차를 못 하더라고요. 옮겨요? 차를 못 옮기는 건 울산 공장이 이제 부품? 부품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예. 글로비스가 운송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그 운송업체의 차주들 중에 한 70%가 다 화물연대 소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장이 그래서, 있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쵸. 예. 뭐 40%여도 그렇죠. 절반 가까이 40%가 파업에 참여했는데 이상이 없으면 그게 이상하죠. 그럼 그분들은 평소에 뭘 했던 겁니까? 근데 전체 화물차 대수는 41만 대거든요. 네. 그중에 화물연대가 25,000명.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숫자가 전부 많지는 다 않아요. 화물연대에 들어가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전부 다 화물연대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전체 화물차가 41만 대고 물론 그 중에는 뭐 작은 용달부터 시작해서 큰 컨테이너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예. 보통 화물연대에 들어가 있는 조합원들은 큰 차를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차.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예. 큰 차의 몇 %가 화물연대다. 그런 거가 그런 그런 걸 알아야. 그런 수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그러면 주현영 기자한테 좀 여쭤보는 걸로 그럼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2% 말씀처럼 사실 이분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그렇지. 네. 그 제가 지난번에 유가 보조금 얘기할 때 잠깐 안전 운임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말씀하셨어요. 예. 네, 그 안전 운임제가 올해로 일몰이 됩니다.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화물 운송 업계에서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화물 차주들이. 그래서 화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운송 사업자
그다음에 차주, 화주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알선하는 업체까지 한 4개 정도의 플레이어가 있는데 예. 이제 그 이해 단체들이 다 모입니다. 한 3명씩에서 9명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뽑는 공익위원까지 해서 그 안전운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매해 열어요. 그래서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에 열어서 그 다음 연도에 그 안전운임비를 따로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어떻게 공표해요? 뭐 한 탕에 얼마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1kg에 얼마, 1kg 달리는데 네. 얼마? 컨테이너 박스랑 지금은 법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지켜야 되는 화물 업종은 수출입용 컨테이너 박스. 예. 그리고 다른 하나가 소위 저희 레미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시멘트 운송. 음. 이 2개 업종만 지키면 되는데 거기는 키로당 그러니까 1kg 달리는데 얼마는 운임을 최소한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있다 이거죠. 최저임금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위원회 똑같아요. 만들어서 하는 것도 비슷하고. 맞습니다. 이거 근데 왜 도입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데 왜 이거 그럼 컨테이너나 시멘트만 했느냐? 하려면 다 하지. 두 번째 이거 자영업인데 무슨 그 자영업에 정가가 있느냐? 짜장면 3,000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는 거지. 비싸면 안 그렇죠. 사는 거고 싸면 사는 거고 그게 경쟁이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도 궁금하고 그런데요. 일단 그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굉장히 좀 가슴 아프면서도 고질적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인 건데 네. 이게 화물 운송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나타낸 겁니다. 이게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네. 물론 화주가 발주를 하겠죠. 우리가 네. 언제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 물건을 운송을 하려고 하는데 니들 네. 들어와서 한번 비딩 한번 해봐. 네. 계약서 내봐. 그래서 그러면 운송 사업자들이 들어가서 계약을 따오는 거예요. 예. 그 운송 사업자가 계약을 따오면 뭐 일반 화물차 운송 사업자 여기는 큰 운송 사업자고 여기는 작은 운송 사업자겠죠. 예. 이쪽에 물량을 주거나 혹은 개인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운송 주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분들은 차를 운영은 하지 않고 그 계약을 따와서 그냥 이렇게 분배만 해주는 역할을 브로커요, 하는 겁니다. 브로커? 뭐 비슷하죠. 그래서 이 4개 플레이어가 엮여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화주가 있으면 일이 왔다가 이렇게 개인 차주한테 한 2단계 정도로만 운영이 되면 굉장히 깔끔해지는데 그나마 중간에 하나밖에 그렇죠. 없었던 거네요. 근데 예. 뭐 예를 들면 화주가 왔는데 대규모 운송 사업자가 그 계약을 따왔고 소규모 운송 사업자가 다시 이걸 또 따왔고 도매소매가 있다는 뜻이네요.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주선 사업자가 이걸 또 따와서 개인 차주한테까지 가게 되면 저거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그렇죠? 주선 사업이라는 건. 중간에서 일종의 콜 받아서 그렇기는 콜 받아서 한데요. 보내주는 보내주는 거. 거. IT 기술을 활용을 한 건 아니고 뭐 네. 콜택시 비슷한 거죠. 어쨌든. 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저런 사업자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2단계 혹은 3단계, 4단계에 거쳐서 맞습니다. 실제로 트럭 운전하시는 한 대 분까지 간다. 온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중간에서 여기서 좀 떼어먹고 저기서 좀 떼어먹고 그쵸. 그런 뜻이네요. 문제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개인 차주한테까지 가는 운임비가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는 건데 네. 제가 교통연구원 보고서를 봤더니 물론 2018년 기준이긴 한데 그 컨테이너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부산에 있는 북항에서 의왕까지 오는데 신고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임비를 지불했다 화주가 그렇게 신고된 운임비가 75만 원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떨어진 게 45만 원. 그러니까 운전자가 가져가는 건 45만 맞습니다. 원. 실제 운임비가. 그걸로 기름도 넣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60%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음. 그러니까 의뢰한 사람은 100을 줘도 맞습니다. 한 실제 중간에 이 사람 떼어먹고 쟤 떼어먹고 이렇게 하느라고 네. 실제로 트럭 운전하시는 분한테는 40% 정도만 가져간다. 그렇죠. 60% 60%만 내려가고 나머지 60%만 40%가 내려가고, 이제 중간에 중간에서 떼어먹는다? 떼어먹는 아. 구조가 생긴다는 근데 거죠. 중간에서 떼어먹는 분이 일을 안 하고 떼어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분명히 하는 일이 맞습니다. 있고 직거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떼어먹는 그쵸. 거지. 중간에 우리가 서점이 떼어먹지 않습니까? 출판사가 네, 만든 네. 책 독자가 그냥 사면 싼데 서점이 한 40% 먹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독자가 출판사 가서 사면 되지. 필요하시면 다 출판사를 일일이 돌아다니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그쵸. 중간에 그러니까 떼어 먹는 그래서 유통이 있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 떼어먹었다고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또 네. 여기서 맞물리는 게 공급 과잉이랑 만성적인 공급 과잉.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도로, 그러니까 운송은 철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배가 있고 선박이 있고 항공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물동량 중에 한 90%를 도로가 차지를 하는데 예. 나머지는 다 대규모 사업자인 거예요. 배는 뭐 일반인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네.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예. 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 있는 거죠.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전체 물류 사업자 중에 95%가
이 도로 화물차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조금 전에도 제가 중간에 떼어 먹을 수도 있죠. 그거 뭐 당연히 유통업이라는 건 그래서 존재하는 거 그쵸. 아닙니까?라고 질문 드렸지만 그냥 다가오는 느낌은 좀 많이 떼어 먹는 것 같긴 하다. 70만 원 줬는데 기사한테 40이 가면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 영세한 트럭이 거죠. 많다. 영세하고 트럭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비행기나 네네네. 배는 그래도 다 대형 사업자들이 하는 거라서 네. 중간에 떼어 먹을 사람도 없고 그냥 매출액이 나오면 그게 다 내 건데 요걸 받아다가 트럭 A, 1트럭, 2트럭, 3트럭, 4트럭한테 쭉 나눠서 입찰을 받으니까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 너무 대항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봐요. 그 일반 개인 차주도 자영업자들인가 영세한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기업에 직접 가서 내가 운송해줄게, 네. 내 계약서 받아주라 예.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랄까 교섭력이 있는 규모가 있는 운수업체들이 그걸 따오면 네. 그걸 받는 거예요. 중간에 그건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즉 카카오 같은 경우도 웹툰 하잖아요. 예. 네, 그럼 웹툰 작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툰 작가가 수백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카카오 직원이 그 수백 명을 관리하려면 막 정신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웹툰 작가 관리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중간에 띄어 먹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카카오와 웹툰 작가는 직거래는 안 하고 네, 그 전화 어떻게 메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중간 관리가 있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제가 궁금한 건 그 70만 원 줬는데 30만 원을 중간에 떼먹는 게 과도하면 즉 무슨 얘기냐면 기사들이 워낙 많으니까 40만 원에도 간다는 기사들이 많으니까 40만 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가 주식회사 언더스탠딩이 야 우리 맨날 유튜브 해봐야 뭐 돈도 안 남고 그러는데 우리가 파주와 기사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 회사를 만들자. 지금 저기 마진 많다 지금. 우린 조금만 먹을게. 그럼 우리는 조금만 먹을게라고 하면 화주한테 가서 우리는 6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20만 원만 먹고 어차피 트럭한테는 40만 원만 가면 되니까. 왜 그런 경쟁자가 안 나타나느냐는 게 궁금한 거죠.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중간에서 많이 먹는데 왜 거기가 경쟁이 없냐는 거. 많이 먹는 업종은 당연히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 있어서 당연히 그 적정 마진으로 내려가는 게 시장 원리인데. 일단 그때 말씀드렸던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었어요. 또 예. 그 친구는 그냥 일반 카고 25톤짜리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인데, 네.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처럼 큰 건 아니지만 그 친구 말이 일단 알선 업체가 얼마를 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긴 할 거예요. 그쵸. 예. 이제 그 알선 업체가 예를 들면 물건은 나왔는데 차가 없다.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운임을 높게 불러서 뭐 예를 들면 50만 원 했으면 니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60만 원 할 테니까 갈 사람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실제로 비딩이 안 네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불투명한 시장 구조인 거죠. 그냥 먼저 부르면 그냥 그걸로 그냥 받아야 되고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거고. 중간 업체는 혹시 그걸 해주나 봅니다. 그럼 화주가 네. 야 나 내일까지 갑자기 컨테이너 박스 3개가 왔는데 이거 빨리 의형으로 보내야 돼라고 하면 무조건 70에는 해주는 걸로. 기사를 못 구했으면 어디 가서 80에라도 기사를 끌고 와서 아 제발 좀 해주세요 좀 2배 드릴 테니까 해서 무조건 갖다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중간에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띵가띵가 30을 먹을 리가 있어요? 여튼 정확히는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는지 구조는 되게 취재하기 힘들어서 취재는 못했는데 예. 그 선배 말씀처럼 그러니까 뭐 공급이 과잉이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고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이런 시장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불투명한 구조로 돼 있고 예. 중간에 빼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차주한테 내려가는 게 적은 건데 사실 차주한테 내려가는 게 적다라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사실 안전 운임자라고 하는 제목에서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예. 차주에게 내려가는 운임이 적어지게 되면 차주가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그렇겠죠.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실어야 되고 빨리 달려야 되고 잠을 안 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이 과속 그다음에 과적 그다음에 과로 이 세 가지를 막겠다고 해서 나온 게 안전 운임제라는 제목이에요. 단순히 차주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 이분들이 과로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는데 화물차가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화물차 대수는 적지만 사고 예. 비율은 훨씬 높고 사망자도 훨씬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그 안전 운임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그 2000년대 초반부터의 그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었고 예. 사실 계속 그 제도화 노력은 있었어요. 예. 2008년도에도 국무총실에서 한번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영역도 해보고 시범 사업도 해봤는데 예. 그 당시에는 제도화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16년에 국토부가 그러니까 표준 운임제, 그러니까 안전 운임제처럼 이게 운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참고 원가제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신은 할 테지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했고 그때 새누리당에서도 이건 괜찮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그냥 우리가 운임을 정하겠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예를 들면 비효율이 있어서 그러니까 화주가 실제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 많이 못 받는다.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뭐 정부가 개선하거나 하는 건 맞을 수는 있는데 사고 때문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임금을 보장해 준다. 그 조금 논리가 약간 어색하진 않나요? 월급 올려주면 뇌물 안 받는다는 얘기 같죠, 그죠? 약간 어색하는.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그게 올리고 뇌물을 틀린 많이 얘기는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사고가 줄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국토부가 성과평가 용역을 해서 결과는 예.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아직 예. 공개는 하지 않았고 국회에 있는 국토위 의원실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의원실에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수입만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그 교통연구원에서 이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당연히 운임이 늘어나니까 소득은 늘어나겠죠. 이건 뭐 되게 당연한 건데 보시면 업무 시간이 줄었잖아요. 과로가 적어졌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래서 실제로 교통사고 건수도 2019년이 안전운임제가 안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화물차 사고 건수가 690건이었는데 예. 그 다음 연도 2020년에 674건으로 2.3% 감소했다라고 네. 하는 것까지만 공개가 돼 있는 건데 사실 이건 안전운임제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네. 네, 하여튼 수입은 조금 늘고 시간은 조금 줄은 걸로 나오네요. 그렇죠. 어쨌든. 뭐 운임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소득은 늘어나겠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실증 연구가 많이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2021년에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보고서가 있기는 해요. 예. 운임비가 1% 늘어나게 되면 네. 교통사고 발생률이 3.6% 줄어든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더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을 단속하는 안전 규제를 위반하는 걸 단속하는 것보다 효과가 2배 정도 있더라. CCTV로 막 열심히 달면 안 되나? 근데 이거는 정말 그 화물차 운전 기사가 예. 과로를 하는 건 네. 막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위험하긴 하죠. 위험하긴 해. 그리고 아니 내가 일 더해서 내 돈 더 벌겠다는데 너희들이 뭐야? 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만 일을 해도 뭐 어느 정도 환경이 주어지도록. 근데 아마도 화물차 기사들한테 하루에 이 정도 이상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화물차 기사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야근 안 하니까. 예. 그럼 사람 더 뽑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요금은 올라갈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운행하는지를 당연히 그럼 체크를 해서 단속을 하면 되는데 네. 그냥 운임만 올려주면 이분이 야근을 더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과속, 과적, 그다음에 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찍히면 카메라 바로 찍으면 되죠. 되죠. 네. 과적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면 되죠. 톨게이트 들어갈 때 네. 그 밑에 저울 같은 게 있어서 축당으로 뭐 몇 톤 넘어가게 되면 예.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네. 과태료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과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게 법 시행 규칙에는 2시간을 운행을 하면 15분 무조건 쉬어라. 라고 돼 있기는 해요.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단속을 할 수 있냐는 말인 거죠. 타코미터 같은 거 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유럽에도 있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유럽에서도 제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몇 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 못 한다. 그렇게 법으로 돼 그러니까 있어요. 안전운임제 할 때 운임 올려주면서 타코미터 달자고 해서 협상을 했어야지. 그냥 운임만 올려주면 안전 보장이 되나요? 또 올려줘야지 계속. 근데 뭐 실제로 뭐 어쨌든 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업무 시간을 줄어든 건 맞기도 하고. 예. 되게 뭐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 친구 와이프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예. 전화를 많이 해라. 아 졸까봐. 좋을까봐. 그렇죠. 본인이 항상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그게 진짜 힘들어. 문제인가 진짜 보다. 힘들어. 맞아요. 운전할 때는 진짜 졸리면 어. 아우
친구 말이 친구 25톤을 하는데 보통 1시간에 80km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본인이 보통 한번 뛰면 800km 정도 많이 뛰면 800km 정도 왕복해야 뛰는데 되니까. 네. 그렇죠. 예. 800km 뛰면 10시간이죠. 10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이 뛰는 사람들은 1000km까지도 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좀 먼 거리 왔다 갔다 왕복하면. 왕복을 하다가 중간에 설 수는 없잖아요. 왕복은 해야지 집에 오지. 네, 네. 그러네요. 그러면 근데 지금 그때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는데 네, 3년간만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이게 이제 오랜만에 끝나니까 그렇죠. 이걸 연기해 달라는 거고 연기가 아니라 일몰제를 폐지해야 되는 게 맞다. 계속 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떻게 폐지하자. 왜 그땐 3년으로 했어요? 일종의 타협점 같은 거예요.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보수당 쪽에서는 그 당시에 새누리당 쪽에서는 네. 저기 네. 뭐였죠? 갑자기 안전운임제가 아니라 예. 갑자기 이름이 달랐어요. 이름이 그때는? 달랐는데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참고 원가제라고 하는 거. 참고 원가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를 받아서 운임비를 공표는 하지만 이걸 안 지켜도 니들한테 페널티는 없다. 근데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안 지키면 5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네. 건당.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에서 뭐 서울까지 의왕까지 컨테이너 하나 오면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 얼마? 예. 40피트가? 예. 90 얼마 그랬던 것 같은데 90 얼마를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밑으로 줬다. 그러면 5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니까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주는 게 굉장히 당연한 네.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 원가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원가만 공표를 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뭐 크게 페널티가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보수당 쪽에서 우리가 원가를 강제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차주들한테 들어간 소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건 우리가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 적어도 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안전운임제입니다. 그래서 예. 컨테이너랑 시멘트는 무조건 우리가 강제를 하는 거고 예. 참고 원가제는 뭐 철강이나 그냥 일반 카고 차량 그냥 원가만 우리한테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대충 국토부가 표준가격이 이 맞습니다. 정도니까 낮으면 네네. 알아서 항의하세요. 맞습니다. 이거군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저거는 위에 거는 그러니까 의무 조항이 있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쵸. 3년만 해라. 대신에 니들 말을 받아줄 테니까 어쨌든 법을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받아줄 테니까 3년만 하자. 그리고 컨테이너랑 시멘트에만 우리가 적용을 하자. 그리고 3년 동안 우리가 효과를 보고 성과 평가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더 할지 확대할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라고 2019년에 법 개정할 때 2018년이죠. 2018년에 법 개정을 할 때 그렇게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표준만 하고 표준 가격만 제시하고 그렇죠. 원가만 제시하고. 그 논리가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즉 우리가 네. 택시 개인 택시도 내가 탄 택시 내 택시인데 네. 어떤 날은 나와서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못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걸 나라에서 간섭해?라고 하면 이제 나라에서 그 대신 요금도 조절을 해주고 뭐 덤핑 치는 거 막아주고 뭐 다양하게 그게 하니까 아마 화물차도 그렇게 운영되는 건가 보죠. 근데 이게 조금 보수당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 운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해주는 붙여서 거죠. 더해서 지급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네. 국가가 나서서 원가를 정하는 게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자는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집에 갖고 가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네. 그거에 대한 답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좀 어색하긴 해요. 예,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고생하는 걸로 따지면 뭐 1,000만 원도 모자라고. 그러나 또 더 고생하는 분들은 또 2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과한 거고. 그렇죠. 그 적정 수입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뭐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럼 컨테이너랑 시멘트만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또? 이게 그 표준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타협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어가지고 그대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컨테이너 하나당 가격이 얼마다 원가 산출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세멘트밖에 없으니까 예. 차들도 규격도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원가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예. 일단 두 개만 했는데 그래서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다른 화물들 예.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지 예. 뭐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더 적게 실을 수 있는 화물들 이런 것들은 원가를 산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시범 쪽으로 운영을 했던 거니까 그만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또 유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서 마트로 가는 것들은 굉장히 잡다한 물건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그 뭐 마트에서 파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쌓여 있는 건데 구성이 항상 바뀔 텐데 이걸 어떻게 원가를 산출을 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가격이 많이 다른가 봐요. 운임이 그 안에 뭘 싣고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최저임금은 정치적인 타협만 되면 그 산출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냥 네. 그 인상률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운임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다 천차만별이라서 근데 원가만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남아서 집에 적정이요. 갖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류비 오른 것도 반영을 해야 되는 그 거죠. 화물차 운전을 한 달 내내 정해진 시간을 할 때 집에 373만 원을 가져가는 게 맞냐, 397만 원이 맞냐는 건 그걸 어떻게 맞고 틀리는 게 있어요. 힘겨루기죠 그거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그때 유가 보조금 말씀도 드렸지만 유가가 많이 올라서 이 화물 차주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예. 이런 사정도 같이 겹친 거죠.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실 그 보수 진영에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네. 물론 그 호주가 원래는 2012년에 예.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도입해보겠다라고 법을 만들기는 했는데 예. 정작 시행은 한 주에서만 했어요. 한 개 주에서. 한개 주에서만. 아,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어색하잖아요. 원가를 네. 국가가 정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되게 그 지역적인 수준에서 도입한 곳들이 있기는 한데 국가 단위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 쉽지 않겠네 합의하기가 그럼. 근데 의료에서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즉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네. 의사가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뭐 수술한다든가 뭐 그거는 이렇게 하면 얼마짜리입니다. 얼마짜리입니다를 어떻게 정할까요? 그 의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그것도 예. 원가라는 게 있냐 생각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있는 거 해봐야 뭐 메세 뭐 손으로 뭐 혈액 닦는 거 네, 이게 원가니까 네, 안 네, 모르지만 네. 그런 의사가 만들어지는데 나 지금 13년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하루에 3번 하는 의사가 집에 갖고 가는 돈이 500만 원이야 맞냐 600만 원이야 맞냐 이 얘기인데 그걸 누가 정합니까 그걸 사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그 운임비를 운임을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굉장히 조금 그 구조. 구조. 가격 결정 그 구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잠깐 사진을 다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수출입 컨테이너 거리별 안전 운임을 국토부가 공시해 놓은 걸 공표해 놓은 걸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40%가 중간에서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운임을 2개를 공표를 하는데 첫 번째는 화주에서 차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수 비용인 거죠. 예. 운송 비용. 그리고 운송 업체에서 차주로 가는 거. 이거 2개를 공표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얼마 사라졌는지를 대략 짐작은 할 수 있는 건데 저기는 얼마 안 돼가네요. 한 1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70만 그러니까 원 예전에는 중간에 많이 껴있으니까 예. 60%가 차주한테 가고 나머지 40이 중간에서 날아가는 건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 컨테이너랑 레미콘 빼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겠죠.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임을 강제할 수 있는 영역이 컨테이너랑 화물. 레미콘. 레미콘. 그렇게 2개 부분만 운임을 강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 운임을 하니까 즉 저렇게 운임을 정해주면 왜 중간 마진은 줄어들죠?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예를 들면 화주 입장에서 음. 우리는 운임비는 이렇게 예산을 정해놔서 첫 번째 운수업체한테 줬다고 해보면 예. 그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단계가 짧아질수록 본인한테 남는 게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에 소매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실링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100은 맞춰줘야 돼.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얼마를 받아도 100을 맞춰줘야 되니까 안 받는 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낮아진다 이 말이죠. 단계가 굉장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10% 먹고도 돌아가네요. 돌아가죠. 그러면 예전에 40% 먹을 때 왜 네. 경쟁자들이 진입을 못했냐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그 영세한 사업, 그냥 일반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이게 하기야 그거 왜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언더스탠딩 하냐고 물으면 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긴 그러니까. 한데 전체 도로 운송 사업자 중에 95%가 네. 매출이 1억 이하예요. 매출이 수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사님들이 맞습니다. 예. 네. 보통 그 화물 차주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게 허가제여서 이게 사실 그 화물 공급 과잉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2004년에 법을 바꿔서 예. 아예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거든요.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입 넘버라고 하는데 그 노란색 딱지 붙어 있는 넘버 있어요. 예. 이 넘버를 살려면 택시랑 똑같습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돈도 사야 돼요. 아. 시세대마다 다르지만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쓰는 거예요. 법인 택시 들어가는 거랑 똑같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 운수 업체들이 그 넘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빌려서 개인 차주들이 그 물량을 따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아. 일반 개인 차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중간에 나한테 빨리 물량이 오는 게 중요하지. 왜냐면 계속 뛰어야 되니까. 하루살이잖아요. 장기 아. 계약이 거의 없으니까. 그럼 허가제로 돼 있는데 허가제로 돼 있어서 아무나 막 진입할 수가 없어 시장에. 네. 근데 개인 트럭을 직접 그 라이센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으니까 그렇죠. 법인이 그걸 사다가 맞습니다. 라이센스 주고 그냥 그럼 번호판 값도 비싸게 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하려면? 임대료가 제 친구가 지입 넘버 하는데 25톤을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번호판 값을 번호판 값을. 값도 쓰고 그러니까 완전 일감을 받는 게 의존적인 구조로 돼 있네요. 그럼. 굉장히 그 조금 뭐랄까 하이어라키가 심한. 그렇다고 더 들어오면 더 덤핑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좀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더 들어온다고 하는 건 지금은 그러니까 이미 그 시장에 들어있는 분들은 이 돈 받고는 못 살겠다. 더 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과로하다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근데 바깥에서는 나 더 들어가고 싶다. 당신 싫으면 나와라. 내가 할게. 그런 분들도 잔뜩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얘기하는 건데. 그게 저도 그러니까 깊게 세밀하게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에 나왔던 미국 보고서가 되게 재밌는 구석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화물 운송 시장이 가격 자체가 그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확 탄력적으로 바뀌는 시장은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부족하면 당연히 운임이 올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도 만성적으로 운전자가 화물차 운전 차주가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라고 해요. 차주가? 네. 아, 운전자가 운전하는 부족한 거예요. 아, 트럭 운전사가 드라이버가. 예. 만성적으로 부족한데 만성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 시급보다 2018년 기준으로 화물 차주의 평균 시급이 $20 정도고 미국 전체 50개주의 평균 시급이 $27 정도니까 평균도 안 되는 거네. 그렇죠. 평균 한참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면 나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다른 돼. 데 갈 거다. 다른 데가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나으니까 중소기업들이 사람 못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 구하려면 월급 더 줘야 되니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 네. 왜 화물차 시장에서는 그게 안 되냐는. 아마도 그 구매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할부비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트럭을 한번 진입하게 되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 일종의 설비 투자를 한 셈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여튼 이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한가 봐요. 약간 구조가 뭔가 예를 들면 신규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놨어. 네. 그러면 뭔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구조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 구조를 중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따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먹는 구조였나 보네. 그럼 어쨌든 가격은 전체적으로 오를 테니까 신규 진입은 안 되고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는데 여전히 트럭 운전사들의 수입이 낮아졌다는 건 중간에 하시는 분들의 좀 권한이 셌거나 뭐 그랬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그 일반 차주가 운수 업체랑 뭐 당연히 화주랑은 직접 계약을 못 할 테니까 운수 업체랑 바로 하기만 해도 굉장히 유통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서로에게 좋을 텐데 그래서 친구 같은 경우는 알선 업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말처럼 어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국 24시 콜 화물 이 어플을 깔아서 실시간으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따는 방법도 있기도 한데 알선 업체가 해주는 게 훨씬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알선업체가 존재하지. 그렇죠. 알선업체는 싫은데 하는 일이 없으면 당연히 직거래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서 마진을 먹는 사람은 하는 일이 존재하니까 하는 거죠. 그거 누가 그거 보장해 주라고 법으로 막고 경찰 출동하는 게 아닌데 네.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튼 네.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네. 일몰제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다. 네, 알겠습니다. 화물 연대에 계신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서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어떤 게 이거는 조금 있는지. 궁금한 게 많이 생기네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항상 접할 때 아휴, 주무시지도 못하고 10시간 운전하시는 저분들 좀 돈 좀 더 받겠다는데 뭐 그렇게 날린겨? 예. 라고 할 수 있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예. 감정적으로는. 예. 또 반대로는
아니 그렇게 힘든 일이면 다들 안 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면 화물차 운전자가 부족해서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텐데 그래도 할 만하니까 다들 그렇게 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게 정상 가격이지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네. 그거는 그러면 자유롭게 진입과 퇴출을 시켜주든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할 때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아니 이거 해가지고는 병원 운영도 안 됩니다. 이거 좀 올려주십시오 단가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바깥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죠. 열심히 밤새도록 그 수술했는데 뭐 단가가 뭐 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나 그게 힘들면 다들 의사 안 할 텐데 다들 의사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본인이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걸. 그럼 어떤 게 과연 적정하고 정의로운 가격이냐는 건 보는 거에 따라 다른 거라서. 맞습니다. 쉽지 않네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구조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게 알겠습니다. 비슷한 게 많아서. 네. 화물연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